안녕하십니까. 중국 산문회의의 제1장 선진 역사의 산문 1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허강 유역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하나를 만들어낸 중국인들의 조상은 농경 생활을 하면서 부르는 풍년의 기원, 수학에 대한 감사, 그리고 농사를 하면서 격려와 위로 등을 위한 노동요 등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거의 전하고 있지 않으나 오래된 문헌 속에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기록으로 고대 중국인 가요의 양태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문학의 근원도 다른 나라의 문학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요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학은 크게 운문 그리고 산문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운문이랑 리듬과 운율이 있는 문학 체제를 얘기합니다. 산문은 율격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체제이고 시경, 초사가 운문의 길을 열었다고 하면 산문 문학은 바로 선진 때의 역사 산문과 제자 산문이 그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소사, 후자는 논설의 산문입니다. 중국 고대 산문의 발전은 그 역사가 매우 깁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진 산문의 지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선진이란 진나라 왕조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의 역사 시기를 가리킵니다. 원시 사회의 기나긴 세월 동안 아직 문자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문이 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국 시기에 이제 초기 봉건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경제적 번영이 문화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여 격렬한 사회 변혁과 사상 전선에 있어서의 백가증명, 곧 온갖 학파들이 그들의 학설을 다투어 주장하는 현상이 산문의 글쓰기를 대대적으로 촉진함에 따라 산문 창작이 빠르게 성숙해졌습니다. 역사 산문의 발전 과정은 큰 틀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저희 1조는 각 단계별 특징, 주요 작품, 주요 작가를 설명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복사입니다. 갑골복사는 갑골문의 또 다른 별칭으로서 갑골복사는 점을 칠 때 쓴 거북이의 등껍데기나 짐승의 뼈 위에 새겨져 있는 글을 뜻합니다. 상나라 왕조의 통치자는 하늘을 높이 받들고 귀신을 섬겨 전쟁, 제사, 출행, 수렵 등을 할 때마다 모두 신령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왕실에서 전복을 관장하던 무당이 갑골을 불에 태워 그 윗부분이 갈라지는 문의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신의 뜻을 알아차리고 길흉을 판단하여 일이 끝난 뒤에 관련 상황을 갑골 위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갑골 복사는 바로 은나라 때 왕실에서 점을 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개괄적으로 문답의 말만을 기록한 것이어서 글귀는 있을 때 글의 질서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사 중에서 이미 3,500여 개의 갑골 문자가 발견되었는데 상형자에 그치지 않고 형성자의 수량이 매우 많으며 지사, 회의, 가차, 전주 등의 부류에 속하는 글자도 있습니다. 동기명문입니다. 동기명문은 상나라와 주나라, 양대의 청동기에 씌어진 글을 가리키는데 금문 또는 종정문이라고도 합니다. 당시의 왕공 귀족들은 항상 제기나 기념품 위에 문자를 주조해 넣었으며 대부분은 훈계와 포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공예 수준과 기물의 표면에 협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만 어렵사리 겨우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나라 때의 명문은 몇 편이 몇 글자 또는 열여 글자에 10여 글자에 불과하여 기본적인 의사만 어렵사리 겨우 표현할 수 있었는데 양주의 명문은 좀 길어져 300자 내지 500자에 달하는 것도 일부 있어서 비교적 완전하게 역사상의 대사건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명문은 아직 문자 기록의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역 그리고 괴요사입니다. 주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동시에 가장 난해한 글로 일컬어집니다. 공자가 지극히 진중하게 여겨 받들고 주의가 역경이라 하여 이름하여 숭상한 이래로 주역은 오경의 으뜸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아에서 경전으로 떠받드는 주역은 사실상 전보경의 책이기도 합니다. 주역 괴요사는 주역 64궤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괴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중국 고대 기역 문자 각각의 양효 그리고 음효가 나타내는 형상을 기반으로 점을 칩니다.
효는 양효 그리고 음효로 나뉘는데, 양효는 이제 짝대기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음효는 여기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궤는 이 사진상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 한 궤는 6효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총 64개가 64개에 곱하기 6을 하여서 총 384개의 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궤사란 효사가 거의 대부분의 조리가 없는 단편적인 어구로 끌어다 붙여서 연역을 하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름의 초성 연결게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초성 1개가 효 1개이고 초성 3개가 합쳐진 것이 하나의 궤인 셈입니다. 이러한 효들이 합쳐져서 한 궤를 이루고 하나의 점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기륭을 판단하는 말이었는데, 편찬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나 철학적 이치가 포함된 말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토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64개 중인 하나인 서리를 밟고 서서 장차 얼음이 얼 것을 안다 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 먼저 그 조짐을 나타냄을 비유한 것 같이,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효사는 아래의 뜻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해석이 가해졌고, 사람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흉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서와 명문 그리고 궤사와 효사는 그 성질로 말하자면 모두 역사의 기록은 아니고 단지 후에 사료적 가치만 남기고 있을 뿐이고, 문자 표현 방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거칠고 유치하며 문학적 흥취가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중국어 문학과 이태성입니다. 제가 이어서 발표할 부분은 선진 역사 전문 발전의 제2단계 상서와 춘추입니다. 옛날의 왕자에게는 대대로 사관이 있어 군주가 행하는 일을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언행을 삼가고 법식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중 좌사는 말을 기록하고 우사는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사실을 기록한 책을 춘추라고 하고 말을 기록한 책을 상서라고 했습니다. 상서는 춘추 시기의 육아 경전으로 상고의 역사 문헌집이며 언론을 기록한 중국 최초의 역사 자료 집성입니다. 또한 상서는 좌전 등 춘추 전국 시대의 서적들 대부분이 상서를 인용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고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서, 하서, 상서, 주서로 별도로 불렸으나 전국 시대에 와서 서로 합쳐 부르게 되었었고, 한나라 때 비로소 상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름의 뜻은 상고시대 제왕의 책입니다. 주서는 상서 중 하나로 중국 남북조 시대의 우문부 선비족이 세운 북주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입니다. 그 내용은 당시의 군왕이나 귀족들의 명령 지시 또는 담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발음 난이도가 어렵고 간략함과 생략함을 추구하며 구어 축약 관계의 문장들이 포함돼 길굴오아, 즉 문구가 난삽해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후인들이 이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상서에는 우, 하, 상, 주, 각 시대의 전, 모, 고, 서, 명 등과 같은 형식의 문헌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 중에는 우하 및 상 부분의 문헌은 들은 바를 전하여 기록한 것으로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서경은 우서, 하서, 상서, 주서로 대별되는데, 그중 목서는 주서에 속합니다. 목서편은 군사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 상나라 주왕의 실제 전투에 임할 때 취할 행동이나 임전할 군사들에 대한 격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무왕이 은나라 정벌을 하러 갈 때 연설인데, 그 내용이 용과 촉과 강과 무와 노와 팽과 복의 사람들아, 그대들의 손창을 들고 그대들의 방패를 나란히 하여
그대들의 긴 창을 세우고 내 훈시를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서의 일부 문장은 꾸밈이 있고 감정 상태까지 드러냅니다. 반경 3편은 반경이 백성을 동원하여 은으로 천도하면서 발표한 훈계의 말인데 그 말투가 결단력이 넘치고 확고한 것이 반경의 원대한 알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춘추입니다. 춘추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중국 고대 최초의 편년체 역사서로서 공자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춘추는 노나라 왕이 제위 순서 은공 원년부터 애공 14년까지 역사적 대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그 속에는 임금시의 36건, 나라 멸망 52건, 전쟁 및 군사 행동 483건, 제후가 천자를 아련하거나 제후들끼리 만나서 맹약을 맺은 것, 즉 주빙맹획 450건 등을 포함하고 있고 다루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해서 지극히 진귀한 사료입니다. 네, 춘추의 특징은 첫째, 문장이 매우 수수하고 질박하고, 둘째, 간략하고 쾌활하고 함축적이며, 셋째, 정확하고 적절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바로잡는 정명과 선악을 판별하는 포편의 원칙에 따라 용어를 철저히 구별하여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1800여 조의 내용 16,000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춘추가 매우 간략하게 개괄하고 함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서를 쓰는 역사가는 역사책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부끄럽거나 직접 말하기가 민망한 고지곧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춘추에서는 어떤 특정한 표현 속에 일정한 의미를 담아 역사를 기술한 사람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방법을 썼는데 그 공자는 춘추에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여 대의 명분을 밝혀 천하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명분에 따라 준엄하게 기록한 것을 춘추 필법이라 합니다. 춘추 필법의 사용은 어렵사리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경우에는 이길 극자를 쓰고 싸워서 땅을 빼앗을 때는 쉽게 얻으면 취할 취자를 쓰며 상대방이 항복할 때도 몸만 투항하면 항복할 항, 땅을 함께 바치면서 투항할 경우에는 붙을 부자를 씁니다. 또 배반하고 반대로 귀순하며 배반할 반자, 또 한나라 안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도전했을 때는 뒤집을 반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도 대부분 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탈레반 반군 배반할 반자를 쓴 반군이라고는 해도 돌이킬 반자를 쓴 반군이라고는 하지 않으며 반대로 나라의 역적은 반역, 즉 돌이킬 반이지만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반역, 배반할 반자입니다. 그냥 백기를 들고 항복할 때는 투항이지만 땅과 사람이 함께 오면 귀부라고 합니다. 네, 이상 선진 역사 3분 발전의 2단계 성서와 춘추 발표를 마칩니다. 이어서 좌전의 발표를 맡게 된 중국어문학과 이정현입니다.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좌전의 작자는 확실하진 않지만 좌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구명은 맹좌라고도 불리며 중국 산동성 출신으로 춘추시대 노나라 학자입니다. 그는 사관으로 지내면서 사서편찬에 큰 기여를 했고 벼슬은 태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춘추 좌시전 국어가 그의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춘추를 해석하여 지은 좌전은 좌구명의 관직 생활에 있어 최대 성과로서 중국 사상사, 사학사, 문학사, 예술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전은 30권의 약 20만 자로 이루어진 역사사서입니다. 노나라 은공 원년 기원전 722년에서 노나라 애공 27년 기원전 468년 동안의 춘추 열국의 역사를
기록한 춘추와 같은 편년체 역사 사서입니다. 한나라 사람들은 춘추 자시전이라 부르며 춘추와 밀접한 관계를 표명하지만 좌전은 춘추의 미연대의만을 전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로서 춘추를 보충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 전력하였습니다. 미연대의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말로 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전의 사건 기술 연대는 춘추와 대체로 일치하고, 그리고 하층 백성들의 반항하고 투쟁한 사료를 보존하고 있어 민심의 향배를 중시하는 민본사상을 선명하게 구현하였습니다. 민본사상이란 백성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을 위주로 하는 정치사상을 말합니다. 좌전의 특징으로는 정치를 개선한 진보적인 군신과 포악함에 대항하는 애국지사들을 찬양, 통치자들의 우둔함과 잔악함,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방탕한 주태 등을 폭로하고 사회생활의 각계 영역을 두루 망라하여 반영한 것, 그리고 군대와 국가의 대사를 기록한 것에 있습니다. 특히나 좌전은 군대와 국가의 대사를 기록하는데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작자는 전쟁을 묘사할 때 중간에 줄거리를 삽입하여 웅장하게 전쟁을 묘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전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사건, 특히 각종 유형의 전쟁을 기록하고 서술하는데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 32페이지를 보시면 5대 전역 중 진나라와 조나라의 성복에서의 전쟁을 기록한 진초 성복지전의 묘사가 나와 있는데,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대치관계를 매우 선명하게 묘사하고 진과 초 양국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것 외에도 기타 8개에서 9개 제후들의 활동도 적절하게 언급함으로써 일반적인 사건도 두루 살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전쟁을 기록함에 있어 사실을 서술하는 가운데 주도 면밀한 분석이 결합되어 있고 생동적인 장면과 세부 묘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좌전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전쟁의 전모를 남김없이 드러내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부각시키는 데 특성이 매우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전의 예술적 성취는 사실의 서술, 인물의 묘사, 언론의 기록이라는 세 방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의 서술이란 계략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총괄하고 숫자를 나열하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 줄거리도 상세하고 완전하게 서술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춘추와 같이 개요식 기록의 틀을 탈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요식 기록이란 간결하게 추론해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춘추에서 정나라 장공이 언 지방에서 숙단을 물리쳤다, 정백극단우원이라는 6글자의 글을 좌전에서는 600여 글자의 문장으로 부연하여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만을 기록하지 않고 줄거리를 상세하고 완전하게 서술한 것이 좌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물의 묘사입니다. 좌전은 인물을 모순이 충돌하는 가운데 놓고 인물의 언행을 통하여 그 개성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작자는 때로는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유달리 기록할 만한 큰 사건에서는 필묵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는 인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전에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묘사하였는데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남긴 것을 몇 가지 예로 들면, 자사는 분명하게 관찰하고 잘 판단한다. 선진은 충성스럽고 용감하고 강직하며 열렬하다. 조수는 공명정대하다. 진영공은 오만불손하고 흉악하고 잔인하다. 제장공은 호색하고 장수를 탐한다. 송양공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소롭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처럼 인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게 묘사하여 고대 역사 인물의 화랑을 대폭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기록입니다. 좌전은 사실의 기록과 언론의 기록을 동시에 담고 있는데, 충고나 간언의 기록, 특히 외교사령은 지극히 뛰어나서 역대에 걸쳐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교사령이란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상대편에게 듣기 좋게 하는 말을 뜻합니다. 춘추 시기에는 제후들 간의 회맹이나 교정과 방문 외교 활동이 매우 빈번하였고
외교관이 날카로운 변설로 승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국가의 존망 및 안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외교사령은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좌전은 외교관의 점잖고 예의 바른 군자다운 풍모, 간략하면서 투철하게 설파하는 이치, 교묘하면서도 완곡한 사령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재 38페이지에 보면 2030년에 촉지무 퇴진사, 촉지무가 진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성알에 들이닥친 위급한 고비에 정나라의 대부 촉지무가 은밀하게 진 목공을 만난 사건을 묘사하였는데, 촉지무는 단지 감언이설이 아닌 일의 형세에 따라 논리를 펴서 상대를 설득했다는 데 있어 외교사령으로 뛰어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교사령으로 뛰어난 작품들이 있는데, 자산이 진나라 관의 담장을 허물다, 자산 괴진관원, 구지가 진나라에 굴복하지 않다, 구지 불구루진, 여상이 진나라와 절교하다, 여상절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외교사령으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전의 대표적인 평론을 보면 청나라 말기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양계초의 평론이 전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양계초의 목록학 저서인 묘적해제 급기독법을 보면 좌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는 좌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장이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요점의 제시가 간단 명료하여 극도로 근엄하고 분명하다. 줄거리의 서술이 매우 상세하고 간결하여 표현 기술 능력을 모두 다 나타내었다. 언론을 기록한 글은 깊이 있고 아름다우며 난해하여 읽기 어려운 병폐가 없어 익히기가 쉽다 라고 평론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좌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단계 국어와 전국책 발표를 맡은 중문과 이시문입니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좌전을 뒤이어 나온 책으로는 국어가 있는데요. 국어의 저자는 좌구명으로 전해져 오지만 저자가 좌구명이 아니라는 논쟁이 학계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국어는 각국의 역사를 모아서 찬술한 것으로 중국의 첫 번째 국별체로 이루어진 역사서입니다. 국별체란 국가를 단위로 해서 나라별로 역사 사건들이 기술한 문장 체제를 말합니다. 국어는 총 21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별로 권수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어는 언론의 기록을 위주로 해서 국왕과 귀족 간의 대화, 훈계의 말, 충고와 간언 등을 모아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말을 위주로 엮었기 때문에 국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어는 나라별로 역사를 서술한 체제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국어 중에 한 권인 주어 상에 나와 있는 소공이 왕의 과실을 질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간하다 라는 문장의 예시로 국어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주나라에 여왕이라는 포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자기를 비판하는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서 백성들의 입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소공이 왕에게 설파한 일단의 간언이 나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하천을 막는 것보다 더 심한 일입니다. 하천이 막혀서 둑이 터지면 반드시 사람을 많이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천을 다스리는 이는 그것을 터서 물이 거침없이 흐르게 하고, 백성들이 다스리는 이는 그들의 입을 열어 하고픈 말을 하게 합니다. 대체로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입으로 그것을 펼쳐내는 것은 물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니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의 입을 막으신다면 이에 동조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장은 언어가 평이하지만 논리가 엄밀하고 비유와 의론이 잘 융합되어 있으며 변체와 산체가 섞여 있어서 국어의 문장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변체란 문장 전편이 대구로 구성되어서
읽는 이에게 아름다운 느낌을 주며 4자로 된 구와 6자로 된 구를 배열하기 때문에 사륙문이라고도 합니다. 산체는 변체와는 반대로 율격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을 기술하는 문체입니다. 이게 글의 원문인데요. 보시면 4자로 예쁘게 배열된 것 이외에도 자유롭게 여러 글자수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체와 산체가 섞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어는 천명과 귀신을 선양한 미신적 성격이 짙어서 어떤 자료는 신화와 전설에서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러한 과장과 상상이 섞여져 있어서 좌전에 비해서 섬세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당송팔대가 중에 한 명인 유정원은 비국어라는 글 수십 편을 지어서 이러한 미신 사상과 실제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국어를 참고해서 창작의 흥취를 확대하였다고 말하며 국어의 정취가 풍부함을 긍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전국책입니다. 전국책의 원래 작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서한시대의 유향이 정리교정에서 12국의 배열 순서로 나누고 전국책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참고로 12국은 아래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이 전국책 역시 국어와 같은 국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지모가 뛰어난 신하와 책략가들의 언행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종횡가의 저술과 책략가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습작이 섞여 있기도 해서 모두가 진실되고 믿을 만한 역사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국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풍부한데요. 기본적으로 제, 초, 연, 한, 조, 위, 진 이른바 전국칠웅이 천하를 쟁탈하는 가운데 종횡무진으로 펼쳐지는 정치와 군사 및 외교 투쟁을 둘러싸고 책략가와 지략이 뛰어난 신하들이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는 상황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하고 각종 기이한 책략과 특이한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책은 문학적 흥취도 매우 농후한데요. 나라별로 된 체제이기 때문에 편마다 중심을 둘러싸고 처음과 끝이 잘 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좌전에 비해 전국책은 인물 형상의 묘사에 더욱 치중해서 감정이나 사물을 남김없이 분방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책 중 왕에게 유세하고 사리를 논하거나 따져서 밝힌 다량의 글들은 이미 성숙한 설리문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을 논하고 학설을 세울 때 좌전이나 국어처럼 경전을 인용하여 증거로 제시하는 데 치중하거나 비교적 단순한 비유를 사용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우언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 호가 호위도 바로 이 전국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국책의 문장 품격은 사방으로 막힘없이 치달리고 잔뜩 펼쳐 늘어놓은 특징이 있어 잘 다져져 함축적이며 온화하고 우아한 좌전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행가는 항상 언론을 펼침에 거리낌이 없어 회피하는 바가 없는지라 입을 벌리면 이해관계를 말하고 입을 닫으면 권모술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일부러 과격한 말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비분간개한 말들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책 중 한 편인 장신이 초양왕에게 아뢰다라는 글에서 장신은 만약 안일에 빠져들게 되면 반드시 후환이 미칠 것임을 강조하려고 점층식 비유를 써서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니 참새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당랑부찬 황취在后라는 도리를 천명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였습니다. 수사와 언어구사의 측면에서 이러한 유세의 말들은 대대적인 과장과 대구를 일삼고 다방면에 걸친 논증을 가하여 통쾌하고 남김없이 그 의도를 다 말해내어 뜻을 철저하게 설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언어도 명백하고 유창하며
표현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비슷한 구조나 리듬을 지닌 어구의 배열이나 대구와 같은 문장 형식을 많이 구사하고 자구의 다지기와 심지어 성조의 조화까지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선진 역사 산문은 처음에 간략함에서 번잡함으로, 소략함에서 치밀함으로 나아가는 발전을 거쳤는데, 거칠고 간략한 사실과 언론을 기록해서 시작하여 사실의 서술이 생동적이고 묘사가 형상적이며 의론이 바람처럼 일어나는 역사 전기 문학으로 진전하여 후세의 역사 소설이나 희극과 사부와 설리문장 등에 모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진 역사 산문의 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주요 작품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단계에서는 갑골복사, 동기명문, 주역 괴요사, 2단계에서는 상서와 춘추, 3단계에서는 좌전, 국어, 전국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저희 조가 제1장 선진 역사 산문 부분을 준비하면서 의문점이 들거나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궁금한 점을 같이 찾고 또 같이 조사를 해서 총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교수님께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16페이지에 보면 노예제 시대의 문화는 대부분 오경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춘추시대는 노예사회가 점점 무너지고 봉건사회가 점점 형성되는 대변혁의 시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춘추시대 때의 기원전 770년부터 476년까지가 노예사회가 와해되는 시기였으며 전국시대 때의 기원전 475년부터 221년까지가 봉건사회가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오경은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를 말하는 것일 텐데 이 오경과 노예시대가 서로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왜 노예제 시대의 문화는 대부분 오경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20페이지에 보면 한서 예문지에는 좌사기언, 우사기사, 즉 좌사가 말을 기록하고 우사는 사실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예기옥조에는 이와 반대로 동즉 좌사서지, 언즉 우사서지, 즉 임금이 동작하시면 좌사가 이를 기록하고 말씀하면 우사가 이를 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로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여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재 47페이지에 보면 전국책의 사상 경향은 비교적 복잡하여 종행가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가, 묵가, 도가의 관념을 곁들이고 있기도 하지만 옛 도덕이나 전통을 맹렬하게 공격한 것이 많아 유가사상 일변도인 좌전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하였습니다. 왜 옛 도덕이나 전통을 맹렬하게 공격하였는지 궁금하여 조사를 해보았는데 전국책은 우선 중사귀사, 즉 선비들을 중요시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상을 중요시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책 4에 나와 있는 제선왕 견 안촉장이라는 글에서 안촉이란 선비는 존귀하고 왕은 존귀하지 않다라는 구호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왕은 존귀하고 사인은 천하다라는 관념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교재에서 말한 옛 도덕이나 전통을 맹렬하게 공격한 것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며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맹렬한 공격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끝으로 1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